저희가 정말 긴 시간 동안 5분의 그 발표를 듣고 제가 지금까지 자료원에서 개최한 행사 중에 가장 좀 심하게 공부를 많이 하게 된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공론화가 이제 공론화 조사죠. 조사가 진행된 역사라든가 그 의미 그리고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다양하게 주제를 다룰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기관이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자료와 방법론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건 제가 조금 이따 그냥 매우 일반적인 질문들이니까 좀 제가 정리해서 여쭤보겠고요. 그 전에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예, 그러면 제가 바로 그 사전 질문과 저희 기관이 가지고 있는 관심 그리고 공론조사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일종의 논쟁적인 지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많은 그 분들이 지적하고 있고 오늘 발표에서 이제 많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한국 사회 이 공론화 조사라는 게 정말 다양한 형태잖아요. 김주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기 민주주의 과정에서 우리가 공론조사면 이거다라는 일종의 상들을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다양한 유형의 조사들과 다양한 목적의 공론조사들이 존재하고 그게 이제 그 보다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모든 분들이 다 대답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아마 그 김춘석 전무님과 그리고 그 김창수 교수님, 김학린 교수님이 이 먼저 이 한국 사회 공론조사 경험이 이제 많으시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판들과 지적들은 있지만 이 한국 사회 공론조사라는 게 소위 얘기하는 수기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이제 가장 필요한 지점이 지금 무엇인지 좀 큰 질문이긴 하지만 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질문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자료에 관해서는 실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공론조사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자료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자료 분석 그러니까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제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했지만 실제 어떤 자료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게 이제 그 연구 등 학술 활동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춘석 전무님부터 앉은 순서대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공론화의 어떤 형태도 다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기와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의 필요성 관점에서 과연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 1차적으로 큰 질문. 제가 이제 그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기존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나 아마 접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공론화는 좀 임팩트 있는 거죠. 그 신고리든 대입제도든 또 이번에 연금이든 선거제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다양한 공론화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는 물론 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있지만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몇 가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출생 공론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대상자가 정책 수혜자예요. 그러니까 39세 이하, 그다음에 19세 이상 나이로는 그렇지만
뭐 예컨대 무자녀, 그 신혼, 그다음에 또 뭐 일자녀, 다자녀, 난임 뭐 이런 식의 그 정책의 주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정책을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제안도 받아요. 그러니까 열린 토의가 되는 거죠. 그런 형태의 공론화가 있고요. 거기에 또 정책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참여해서 질의에 대해서 오해되는 것은 이해를 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또 검토할 사항은 검토하고. 그래서 실제로 지난 총선 때 당의 정책 공약으로 적용이 되기도 했고, 복지부의 정책으로 또 채택이 됐고, 그것이 작년에 한 번 하고 올해도 한 번 하는, 그래서 발전적으로 가는 그런 형태의 지금 공론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에 또 하나 김정인 교수님의 지적 사항 중에 또 큰 것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미니 퍼블릭의 이상을 좀 벗어나서 사회적 어떤 효과성을 발휘하는 그런 형태로. 그런데 이제 오프라인 활동 같은 것도 아주 활발하게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과정도 전부 다 촬영해서 올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온오프라인 활동, 뭐 쇼츠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참여자 중에 예컨대 유튜버들도 참여하고 뭐 이런 식이고, 그다음에 KBS 다큐 프로로도 오늘 방송됩니다. 오늘 아마 7시 40분부터인가 이런 식으로 과정과 성과를 사회적으로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도 상당히 있다. 그다음에 그 정책화를 하는 어떤 과정, 그다음에 정책의 진단 평가뿐만 아니라 새로운 개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공론화도 있다.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형태는 아까 평화통일의 사회적 대화 같은 경우도 이것이 하나의 그 과정으로만 그치지 않고 뭔가 정말 정치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구나. 이제 그런 고민을 통해서 그 프로세스를 학교에 적용하는, 그래서 책자도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실제 학생들에게 그런 그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 교사들하고도 같이 토의를 하고 적용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는 저는 지금 너무나 우리가 정부에서 지금 주로 시행하는 공론하다 보니까 행정 중심적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요걸 정치 과정에 저는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뭐 당장 필요한 거는 제일 필요한 영역이 저는 교육감 선거라고 봅니다. 교육감 아무것도 모르고 투표하죠. 그런데 그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랄지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고 하죠. 이런 과정, 이런 수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다음에 수기 토의 과정에 뭐 후보자 토론 과정에서도 시민 참여적 토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감 선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완전히 지금 그냥 깜깜이 그 형태가 되고 있죠. 그걸 좀 더 확대 적용하면 각 정당의 지금 후보 공천 과정에도 여론조사는 저는 제가 여론조사 하고 있지만 너무나 지금 제한적이고 또 조작 문제, 뭐 명태균 사실 그런 거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게 실제 그리스 같은 데서도 많이 적용을 했고요. 후보 공천 과정에 확대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 공론화가 지나치게 행정 중심적 어떤 사고에 있는데 분명히 정치 과정에 중요한 어떤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론화의 어떤 어떤 범주나 그다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더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그 긍정 평가한 것은 또 긍정 평가하고 발전시킬 건 좀 발전시키고 해야 될 필요가 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학린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제가 뭐 수기 효과를 오늘은 발표를 했는데 좀 질문이 좀 거시적인 거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공론화가 한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공론화를 개선하고 좀 혁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정치 과정이나 이런 신문에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는 공론화이기 때문에 공론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지자체나 마을 단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실은 주민 수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알려지고 사실은 이제 뉴스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그게 그런 고민을 지금 저희들은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사실은 이제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런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마을 단위, 아파트 단위에서의 이루어지는 그런 주민 수기가 모델링이 안 되고 적절한 그 네이밍이 안 되면서 이게 일반화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주민 수기 그다음에 시민 수기의 여러 모델들이 지금 자연 발생적이고 오히려 주민들의 참여 의식이 높아지면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저희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마을 단위에서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시고 연구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앉아 계신 분이 김창수 교수님이신데요. 이제 그 질문을 살짝 바꿔 그러니까 준비하셨을 텐데 아마 그 사실 그거는 이제 제가 사전에 받은 질문과 뭐 이런 거에 기초를 두는데 아무래도 이 정책과의 어떤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으니까 실제 한국 그러니까 부산 경남 통합 공론화 위원회도 어찌 보면 관주도잖아요. 그리고 이 관주도라는 게 저도 이제 여러 번 경험해 보면 아까 김주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의제 선정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관에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분명하게 결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에 잘 맞아떨어지면 이게 공론화 정말 필요한 공론화 이슈인데도 공론화로 잘 안 보내거든요. 그죠? 이제 그런 의제 설정부터 그 진행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수용하고 정책으로 이르는 데까지 이 관주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이제 그런 관주도의 공론화는 어찌 보면 아까 김학린 교수님 말씀처럼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실제 여러 자원들이 동원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런 현실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실제 시민사회의 어떤 그 유기적인 네트워크이라든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반영해서 뭔가 이런 공론과 수기를 좀 이 지역 수준에서 됐든 전국 수준에서 됐든 좀 기존의 어떤 공론화 방식을 조금 실천적인 수준에서 좀 바꿀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나 뭐 이런 것들 혹시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건 없는지 질문이 너무 길긴 했는데 저도 사실 항상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요. 그러니까 그 예산의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공론화법이 만들어지고 국조실에서 이제 중립적인 이제 스탠스를 취하면서 재정 지원을 하게 되면 그 굉장히 이제 그 정책 결정자가 주도하지 않는 그는 이제 그 공론조사 설계가 가능할 텐데 현재는 예산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포럼이나 시민사회나 또 각종 갈등 이슈가 현장에서 많은데요. 또 꼭 이렇게 금화비를 드리거든요, 수당을.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낙동강 유역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는데 일회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K-워터나 뭐 이제 재정 지원이 오면 그것 가지고 사업을 따서 NGO가 그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예산이 끝나면은 그런 수기 과정이 이제 스탑되기 때문에 지속성이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게 그 이제 현장에서 아까 이제 법무부 장관 또 부산시장 MOU처럼 현장에서 일어나는 게 총리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경남지사 또 울산 뭐 대구시장 이렇게 사인을 먼저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결정을 먼저 하고 현장을 이제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늘 반쪽짜리 합의 형성이고 자체적으로 이제 공론조사를 해서 이런 의견을 주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 특히 위키드 프로블럼, 그러니까 굉장히 난제들은
역시 현실적으로는 정부가 주도했으라도 혹은 이제 지자체가 주도했으라도 공론조사를 가지 않으면 현재 이제 우리 풀뿌리가 너무 약해서 이 과정에서 어떤 자체적인 공론조사를 이끌어가기는 되게 지금 파워가 약하다 그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사실 우리가 이제 흔히 민주주의라고 하면 대의민주주의를 생각하고 그거의 어떤 일종의 보완 내지는 대안으로 이제 수기민주주의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아까 이제 김주영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사실 한국 사회에서 아까 66개 그 공론조사 리스트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가만 보고 있으면 이 선거 과정도 그렇고 이 지방의 어떤 정책 결정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이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했으면 그죠? 행정과 입법과 뭐 이런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으면 충분히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 결정할 수 있었을 법한 문제인데 이건 좀 이렇게 여러 공론조사를 관찰하셨다니까 이제 여쭤보는 건데 이제 사실 거기에 우리나라 수기민주주의 좀 공론조사의 가능성과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걸 관찰하신 결과 뭔가 지금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제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아까 동브뤼셀 사례 같은 동벨기에죠. 동벨기에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풀뿌리 민주주의 어떤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어떤 제도적인 어떤 맨데이터리한 어떤 그 구속력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건데 이제 그런 어떤 일종의 그 균형과 조정으로서의 어떤 공론화 체계가 그러니까 수기민주주의 제도가 한국 사회에서 전국적 수준에서 혹은 지역적 수준에서 적용이 될 수 있을지 뭐 그것도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갑자기 이렇게 큰 질문을 두 개나 하셔서 당황스러운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정치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공식적인 정치관 이건 하버마스식의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formal political power가 있고 communicative power 어떤 의사소통적인 권력이 있다면 핵심이 이제 이게 어떻게 선순환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한국의 정치 과정은 이게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유리가 돼서 이제 대립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한 200만 명이 길거리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순환 자체 채널링이나 이제 플로우를 어떻게 잘 전체적으로 쇄신할 수 있을까 그게 뭐 큰 틀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방향성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시민 참여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아니면은 그거를 최대한 힘을 빼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한다고들 많이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전혀 그런 성격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와 참여와 수기라는 것들은 사실은 특정한 로케이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기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한다. 저는 이제 그 표현 자체도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딜리버레이션이라는 것은 사실은 특정한 장소가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 의회의 가장 큰 문제도 딜리버레이션이 안 되는 게 제일 큰 문제고 행정부나 사법부 같은 경우도 뭐 위원회 같은 것들도 그렇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스티튜셔널 딜리버레이션이 너무나도 이제 수기 민주주의자들에게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언론이나 공론장이나 시민사회 그리고 이런 미니공중까지 포함하는 좀 더 인포멀한 딜리버레이션도 중요할 것이고 심지어 수기민주주의 중에 한 분은 딜리버레이션 within이라고 그래서 시민들 사이에서 하나의 정치 문화로서 각자 실제로 사람을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딜리버레이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산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수기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이제 보완하거나 심지어는 대체한다라기보다는 이제 훨씬 더 이제 정합적인 관계에 있을 수도 있는 것들인 거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순환이 잘 일어나는 것도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동벨기에 같은 모델 아까 두 번째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한국 사회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형태로 이렇게 해보기는 저도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것 말고 다른 경로를 좀 찾아가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실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도 해외 사례들 많이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이런 거는 정치제도 연구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얘기지만 해외에서 잘 작동하는 것을 이제 그 환경이 다른 맥락으로 이식한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더 위험할 때가 많죠. 우리 뭐 권력 구조에 관한 논의도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좀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상당히 신중하게 그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렇더라도 일반론적으로 참고할 것들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제도화를 적절히 해야지만 충분한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화를 할 거냐라는 거는 우리 맥락에 맞게 또 다시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저도 이제 관주도 아까 그 앞선 질문입니다만 관주도의 문제점이 상당히 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전체 생태계에서 시민사회나 대학 시민사회라고 했을 때는 뭐 띵크탱크 같은 걸 수도 있고 NGO일 수도 있고 기구 같은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큰 그 아틀란틱 필란트로피 이런 데서 돈을 그냥 화끈하게 지원을 해줘서 그게 출발을 했습니다. 대학의 역할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학의 연구소나 연구기관에서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상당히 좀 발전해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원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시면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이제 자료와 관련해서 제가 사실 말씀을 안 하신 게 정우현 선생님한테 말씀하시라고 좀 여기 계신 분들이 양보해 주신 것 같기는 해요. 연구자시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공론조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들이 참 다양한데 실제 이제 정우현 선생님은 텍스트 마이닝을 하고 또 텍스트 자료와 그 과정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서베이 자료를 연결시켜서 이제 분석을 꾸준히 해 오시는데 이제 제가 자료원 원장이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게 공론조사가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점이 좀 개선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자료는 꼭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점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제가 박사 논문 쓰는 주제 제가 지도 교수다 보니까 오늘 말씀하신 어떤 공론조사 과정에서 이제 자료가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관찰한 어떤 배제와 포용의 문제에 대해서 연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오늘 다른 토론과 관련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물어봐 주신 내용이 상당히 범위가 넓어서 제가 아직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제가 공론조사 데이터와 그 데이터 분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어떤 공론조사 데이터 현재 상황에서 어떤 한계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아까 김춘석 전무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데이터 아카이빙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서 약간 보존 문제도 접근성과 보존 문제가 있는데 사실 공론조사 프로젝트에 참여한 실무진이나 연구진이 아니면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자료의 투명성이나 공개성 등을 이유로 최근 들어서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사실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도 있지만 사실 그 사례에 따라서 공개 범위와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점이 있고 체계화되어서 정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데이터의 원본 상태가 유지되는지도 사실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아카이빙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공론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다라고 하면 가장 상상하기 쉬운 것이 그 분석 대상이 시민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오늘 발표에서도 저도 그렇고 이제 김학림 교수님도 뭔가 시민들의 의견 변화, 뭐 정치 효능감이 수기 이전과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달라지고 왜 달라지고 그 조건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봤는데 이제 근데 또 그럴 것이 수기민주주의에서 핵심 주체가 사실 시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처음의 시작은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공론화 또는 더 크게는 수기민주주의라는 것이 사실상 대의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이고 정치적 결정 역시 시민들한테 권한이 없고 법적 제도적인 어떤 구속력 있는 뭔가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대의제 정치체제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면 사실상 정치적 결정의 주체는 정책 위반자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뭔가 하향식 초대형 수기 제도, 뭐 예를 들어서 관주도라고 계속 얘기가 되는데 사실 공론조사를 시행하는 주체 측이 이 공론조사를 시행하기는 하는데 이들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는지는 저희한테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한시적으로 들어와 하고 초대를 해서 이 사람들이 수기를 하는데 정치 결정이 이루어지면 이 사람들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한시적으로 정치적 장에 초대된 이후에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정책 결정에 도달하는 어떤 그런 일시적인 과정에서는 그냥 정책 선호에 대한 표시만 할 수 있는 소비자로 전락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 시민으로 한정된 분석 대상을 조금 더 넓게 생각해보는 관점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물론 그게 어려운 이유는 사실 공론화가 시행되고 나서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정형화된 데이터, 제가 보여드렸던 데이터들은 사실 공론조사 이후에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인데 뭔가 공론조사가 시행된 어떤 제도 내부와 외부의 연계를 위해서 실증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모아야 하는 데이터들이 있고 굉장히 장기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따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데이터의 어떤 외연을 조금 확장시키는 방법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기본적으로 수기 이론에서는 뭔가 정치 효능감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기대되지만 그거는 규범적인 거고 사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뭔가 이런 설문조사에서 기존에 계속 누적되어 왔던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설문조사 형태에서도 굉장히 규범적인 형태의 설문 문항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뭔가 그 내부에서 시민들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 차이 역시도 수기 내부에 참여한 사람들 안에서의 차이를 보는데 사실 그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적 실험 형태 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거를 어떻게 좀 더 넓혀서 그 차이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김지영 교수님께서 그 아까 60여 개 공론화 리스트업 해주신 거 보고 이제 떠오른 건데 이제 유럽 국가에서는 굉장히 미니 퍼블릭이 누적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폴리티사이즈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유럽에서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5개, 18개국에서 진행된 약간 100여 개의 어떤 수기형 미니 퍼블릭의 경험을 목록화한 인벤토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목록화된 데이터셋 안에는 참여자 선정 방법, 뭐 의제 설정 방법, 정치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건관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게 누적적으로 20년간의 데이터가 적용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재 저희는 파편적으로 개별적인 사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는 아니지만 뭔가 개별 사례에 주목함과 동시에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제도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수정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데이터셋에 대한 어떤 정리와 그런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하나만 더 예, 추가해 볼까요? 구체적으로 데이터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뭐 자료집이 있고 설문지가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표가 있는데 핵심이 분임 토의 과정이잖아요. 근데 분임 토의의 내용이 녹취가 되는 것이 있고 거기에 녹취 스크립트가 또 풀 버버팀으로 다 나올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사실은 많지가 않죠. 그 녹취를 하고 스크립트를 다 하는 것에 돈이 좀 많이 드니까 또 그걸 또 요구하지 않는 그 발주기관들이 있어서 근데 그게 나와야 사실은 가장 좋다 싶고요. 근데 그게 나왔다 하더라도 1대1 매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뭔 이야기를 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지금 제한점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퓨시킨 같은 경우는 그걸 코로나 상황이긴 했지만 모더레이팅도 아예 그냥 AI가 하고 그 모든 과정이 영상으로 녹취가 되는 형태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형태까지도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임 토의 과정에 간 개인이 발언한 것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 그게 핵심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모더레이터의 어떤 그런 진행 방식과 그 표준화 문제,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공론화에서의 모더레이터는 되게 제한적인, 왜냐하면 워낙 민감한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모더레이터의 자율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제한적 요건이 있고, 아무튼 모더레이터가 단순히 뭐 질문만을 취합하는 형태가 아니라 논쟁을 좀 촉발시키는 형태의 모더레이팅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래야만이 그 의견 변화나 그 의견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연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공론화 과정에 대한 회의록, 요게 사실 잘 정리가 되고 공개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논의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그 과정적인 논의. 근데 거기에 이제 아주 큰 공론화는 좀 공표가 되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또 거의 없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좀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종의 어떤 공론 조사를 이제 뭐 어떤 형태건 진행할 때 뭔가 그 자료 구축에 있어서의 일종의 어떤 표준화된 기준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이제 스크립트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는 이제 그 어디 공론화위원회 참여할 때 항상 조건이 그거잖아요. 녹음을 하든지 영상을 찍고 그거를 이제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다 같이 공개했으면 좋겠다. 회의록을 공개하면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제 정부 측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고리 오리고기랑 사용 후 해결료와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이번에 연금 공론화, 요 정도가 이제 스크립트 또는 녹음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음성 파일만 가지고 있고, 지금 이번에 그 자료원에서 그걸 스크립트로 만들려고 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지금 그 전문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역 수준에서 좀 공론화를 할 때 좀 이제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그 한국 사회 공론화 과정에서 메인 플레이어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항상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김춘석 전무님을 항상 괴롭혀 드렸죠. 왜냐하면 여론조사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에서 뭐 1억 가까운 돈을 더 쓰셔야 됩니다라고 요청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제 그런 점도 뭔가 이 처음 예산을 잡을 때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채팅창에 질문이 좀 있어요. 이건 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그 공론화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가치가 대표성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신고리 사례의 미래세대 배제 문제와 같이 과소대표되는 이해 당사자를 포함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단순히 인구적 특성을 반영한 무작위 추출 방식뿐 아니라 포괄성을 높이기 위한 추출 방식이 적용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인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그 신고리에 많이 관여하신 김학린 교수님과 김춘석 전무님 중에 뭐 편하시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보는 미덕이 아니니까. 그 사실은 대표성은 아까 저는 문제 의식은 그 입장의 대표성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이 이걸 이제 뭔가 갈등산을 둔 그런 공론화를 진행할 때는 되게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게 필요하거든요. 논란의 소지를 적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인구 구성 및 지역성 연령 이건 모집단 자료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사실은 모집단 자료가 뭐냐 이제 이런 그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말하기가 곤란한 그런 것이라서 다른 변수를 고려하기가 쉽지 않다. 또 현실적으로는 변수를 하나 더 고려하면 고려할수록 그 리크루트는 그만큼 더 어렵고 또 그게 이제 리크루트가 일반 전화조사 이 형태가 아니라 참여까지를 보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진보적인 사람이 더 나올 수 있는 그거는 사실은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일본 그걸 보여드렸던 것은 사실은 이런 공론화라는 게 정말 너무 기계적인 어떤 그런 그 대표성 이것을 하나의 평가 기준으로 과하게 한다는 건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 되려 이제 그걸 좀 완화하고 입장의 대표성을 좀 그 보완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미래 세대랄지 또 우리 사회에 소수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화조사 사실 직접민주주의나 참여민주주의의 제일 큰 어떤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소수자가 사실 참여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수기민주주의는 더 그렇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그런 분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정말 고려를 해야 된다 싶은데 그게 신고리든 대입제도든 연금 공론화든 이렇게 정말 큰 공론화를 국가적 어떤 관심사가 있는 이런 데서는 그걸 적용하기 쉽지가 않아요. 되려 좀 더 그런 것이 좀 부담이 적은 아까 연구 베이스의 조사를 공론화랄지 그다음에 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확산시키는 하나의 계기로도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학린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미래 세대와 현 세대 간의 대화가 필요한데 갈등 쪽에서도 이제 미래 세대하고 현 세대 논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비선호 시설을 받아서 인센티브로 돈을 받았는데 현 세대가 다 쓸 건지 그 비선호 시설은 앞으로 200년, 300년 갈 건데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입제도 같은 경우는 특히 미래 세대인데 이거는 좀 우리들의 좀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 미래 세대들이 대입제도는 이제 시나리오 워크숍도 했고 시민 참여단도 했는데 미래 세대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참가했어요.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이 이 미성년자들이 이런 수기에 참여할 그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판단에서 되게 이제 성년자로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고등학생들은 다 이제 보조적인 토론에 이렇게 편제를 했는데 그 사람들도 정정당당하게 하나의 그 시민참여단의 일원으로서 토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좀 더 큰 차원에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정리하고 오늘 행사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근 지자체 단위에서 공론화가 다수 진행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자체에서 공론화가 진행될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공론화에 비해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라는 게 이제 질문이었거든요. 예, 아무래도 김창수 교수님이 좀 그 경험 근거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분들도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지자체에서 이제 원체 사례가 많기 때문에요. 이제 획일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그 제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서병수 시장, 오거돈 시장 이 시기로 가보면 시장님 입장에서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커서 이 부담을 이제 우리 책임 전가의 딜레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책임 전가 측면도 있지만은 그 이제 시민들한테 의지하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시민들이 결정해 주면 그 민의를 따르겠다 이런 측면이 강하게 작용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정시설도 이제
위에서는 다 MOU도 맺고 합리적인 대안들을 용역을 해봐도 다 통합 이전으로 나오지만 그래도 이제 현장에 이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합의 형성이 너무 어려우니까 또 시민들한테 의지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조금 다른 거죠, 그죠? 국가 차원에서는 굉장히 이제 아까 김주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이제 정치 과정 속에서 의제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현장에서 보면 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난제들 또 오래됐지만 해결이 어려운 문제 그런 문제를 결정하는 최후 책임을 조금 시민들에게 조금 부탁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비춰지거든요. 그런 이제 예산이 제약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부산 경남 통합 행정 통합 이슈 같은 경우는 예산이 백업되지만 그러지 않고 또 이제 지수원을 확보하는 이제 댐 문제라든가 최근 우리 14개 댐도 굉장히 복잡한데 특히 국가적 다목재 댐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어렵고 그 중에서 이제 뭐 갑자기 나온 댐은 더 어렵지만은 오래된 이슈고 과학을 시민들이 잘 모르는 문제, 지역 주민들이 잘 모르는 문제 그런 문제들은 그 국가 차원과 다르게 지역에 국한해서 조금 문제 해결형으로 합의 형성을 위해서 조금 시민들이 그 이제 공론화 과정을 잘 설계해서 가면 어떤 정책 수용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 국가 차원에서는 저는 조금 더 바로 결정하기보다는 어떤 의제를 끌어올리고 시민들을 국민들을 좀 학습하고 또 논의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지역에서는 조금 정책 수용으로 다가가는 그런 조금 공론화 설계가 많이 경험도 축적되고 또 성공도 많이 되고 시민들도 또 효능감도 많이 올라가고 그런 사례들이 조금 많이 확장됐으면 하고요. 아까 제가 60개 사례를 저도 이렇게 많았나 싶었는데 그 사례들을 조금 교수님이 다 분석하셨더라고요. 그래 유용하고 저도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지역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공론화가 진행되는 게 좋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안겨줬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더 하고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 시간에 상대적으로 말씀을 적게 하신 김주현 교수님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짧게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꼭 상충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이게 꼭 지역 단위의 문제는 아니고 저는 이 공론화 조사를 포함을 해가지고 이런 수기적인 그 미니 공중을 시도를 할 때 한번 해가지고 딱 답을 찾아내야 된다. 저기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유럽의 시민의회 사례들 보면 한 1년씩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그거 굉장히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런 일인데 단계적으로 문제의 지형을 파악을 하고 학습을 하고 어떤 식의 선택지가 우리한테 있는지부터 시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 긴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과연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을지까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정책 사안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또 사안에 따라서는 좀 긴 그 타임라인을 가지고 이런저런 시도를 같이 해보는 것도 상당히 또 유의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 저도 이제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면서 가장 아쉽다라고 느낀 게 어떤 거는 1년이 아니라 몇 년이 필요한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공론화는 가장 길어야 6개월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개 3개월 정도의 시간만 주어지다 보니까 이게 어떤 다른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확산되거나 그들의 의견과 그러니까 공론화 과정과 시민들이 같이 호흡하고 공명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다 보면 참 공론화 설계에 있어서도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백가쟁명식으로 도출이 되고 그 안에서 많은 갈등과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이게 이 공론화 과정에 대한 공론화를 한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매번 이제 그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이런 과정들이 뭐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는 일종의 질곡을 겪고 있지만 보다 나은 결정을 하기 위한 필요한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토론회가
향후 이 공론조사 또는 수기민주주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산출되는 어떤 자료들을 일종의 역사적 그 자료 또는 기억해야 하는 자료로 구축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정말 4시간 저희가 이걸 했습니다.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예, 하여튼 긴 시간 동안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저희 발표자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긴 시간 동안 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공론조사 경험이 축적과 반성에 대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